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무석입니다. 자, 올 하반기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가 연말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10월 달에 한국 정치를 경험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다 또 연말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 때문에 10월 달 한국 정치가 크게 한번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고통과 또 잡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좀 기회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미국 대선 결과는 노출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선 결과 자체는 이게 시장의 호재냐 악재냐 이런 부분을 해석하기 전에 시장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이 되든 증시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노출된다면 이게 악재 요인이 즉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지수가 밑에 있을 때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올해 시장이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증시도 그렇고 일단 미국 대선 결과가 노출되는 그 시점이 이번에는 아랫단, 하단에서 노출이 됐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초반에는 트럼프가 된 것 같다 하면서 증시가 올랐다가 이후에는 바이든이 유력하다 이러면서 증시가 더 올랐죠. 자,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미국 대선 앞두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트럼프가 될 것 같다 하면서 빠질 수도 있었고요. 바이든이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자, 중요한 부분은 지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당분간 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은 잡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미 이런 것들을 선반에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재료가 노출됐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잡음을 걱정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만약 바이든이 됐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목리를 부릴지 모른다라는 게 악재로 해석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상원은 민주당에서 못 잡는다라는 것들이 또 악재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수가 아랫단에 있을 때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또 상원은 공화당에서 뭔가 잘 좀 서로 조율하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미국 증시는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올해 코로나 이후로 뉴욕 증시가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장이 엎어지기에는 기대감들이 있고 또 올라가기에는 조금 또 비싼 맛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박스권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 결과가 1이 나오든 절이 나오든 지수가 밑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위에서는 또 경계감이 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우리가 흘러나오는 재료를 보기보다는 지수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대선 결과는 이제 바이든이 유력하다 하고 이제 거의 오늘 시장에서 노출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의 목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달이죠. 미국의 이제 상원 결과가 이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우세합니다만은 아직도 막판 뒤집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서로의 어떤 긴장감 속에서 지수는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서는 좀 좋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위에서는 불안하게 또 경계감이 또 붙을 수가 있다는 것들 좀 참조하시면서요. 시장 방향은 박스권이다 생각하고 그냥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는 좀 좋은 얘기 나오더라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랫단에서는 좀 공포스러운 얘기 또 경계스러운 요구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좀 기회로 잡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올
연말이죠.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이 아직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사목적으로 고수하는 방안을 밀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놀라서 한번 엎어졌다가 자,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일단 기존 10억을 유지하는 방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이것 때문에 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연말 양도소득세는 일단은 한번 겪고 가야 될 부분이란 거죠.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한번 겪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아랫단에 있을 때는 뭐 선반영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윗단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또 경계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내년 1, 2월 내년 초 장세를 좀 좋게 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은 미국 증시든 우리 한국 증시든 내년 1, 4분기까지는 좀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요. 이 박스권 등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아랫단에서는 좀 기회를 잡자라는 얘기고요. 윗단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자라는 얘기인데 우선 적어도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직 미국 대선 관련된 자금도 남아있고 또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12월까지는 좀 박스권 염두하되 아랫단에서는 기회로 윗단에서는 아직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단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부분을 짚고 간다면 특히 양도소득세 이슈가 지금 우리 한국 증시에는 좀 큽니다. 워낙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중요한 부분은 1, 2월 달 되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버리니까 1, 2월 달 되면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12월 달은 1, 2월 달엔 수급이 개선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12월 달에 내가 먼저 좀 사놓으면 좋겠다고 12월 달에 보통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자, 이러면 실질적으로 12월 달은 잘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찌 본다면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시장이 조정 나와서 좀 흔들어 된다면 이게 마지막 흔들 수 있는 구간은 이번 11월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10월 달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아마 11월 달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련된 부분이 좀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요. 동시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도 아직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노출되면서 10월 달에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11월 달에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단 11월 장세가 정강후약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1월이 정강후강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잡음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또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11월이 정강후강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전략이 11월 달에 시장이 많이 엎어졌지만 그런 자리에서 좀 용기 있게 주식을 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11월 달은 정강후약을 염두를 하고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강후약을 염두하고 일단 좀 올라오면 올라오면이 11월 정강후약이니까 한 2주차 정도까지 아니면 좀 길게 본다면 한 3주차 정도까지 요 시기까지 좀 올라올 때는 거기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대신에 이제 11월 달에 중하순에 주가 빠지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 2월 달 수급 개선되는 요인을 노리고 12월 달에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11월 중하순이 바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를 한번 또다시 기회를 봐서 내년을 넘기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이라면 아직 11월 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최근에 조금 안정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대선 관련된 잡음들,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11월 초중순까지 잘 가다가 이제 중하순에 엎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위기를 좀 기회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대응을 할 때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어떤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면 좋을지 우리 세계적인 투자 명인들의 투자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함께 할까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빠른 속도로 좀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워렌 버핏에게 배울 점. 자,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 우리 세계적인 투자 명인들 가운데 가장 제일 먼저 항상 이름이 거론되시는 부분이죠. 오마 출생이기 때문에 이제 오마의 현인이다 하고 이제 불리는 분이고요.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참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에서 부를 이루신 분입니다.
본인 혼자 버신 게 아니죠. 이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이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수많은 돈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투자된 많은 투자자의 돈을 불려줬었고요. 53년간 240만 %가 회사가 성장했다고 하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자, 아무튼 워렌 버핏은 뭐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미국 항공기에 투자해서 수십조 원을 날려먹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하신 분인데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은 그만의 까다로운 기업 선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보고 종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바운드리 안에 드는 기업을 뭐 골라서 여러 개 분산을 해놓고 좀 장기 투자를 했더니만 돈을 벌더라라는 관점인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7가지는 요 7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비자 독점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장기 부채가 순이익의 또 3배 이하, ROE, 자기 자본이익률이 15%가 넘어가는 기업들, 순이익이 현금으로 쌓이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제품 가격이 인상 가능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선별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은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닥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워렌 버핏이 말한 요 부분이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익이 느는 기업, 근데 꾸준하게 느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과거 우리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장되는 기업들을 보면 이익을 유지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익은 내는데 이익이 늘지 않고 유지되는 기업, 이런 기업은 별로 주가 안 올라가거든요. 가장 예를 들면 뭐 KT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KT는 1년에 매년 한 7, 8천억씩 돈을 버는데 20년 전에도 1년에 한 7, 8천억 벌었고요. 10년 전에도 1년에 한 7, 8천억 벌었고 올해도 1년에 한 7, 8천억 법니다. 돈은 수십 년간 매년 7, 8천억 버는데 주가는 보면 그 위치 그대로에 있죠. 이익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배당을 고배당을 하는 기업이니까 배당을 통해서 이익이 나가서 주가도 안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그걸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시장 수익률보다는 좀 못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이익을 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익이 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을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순이익이 현금으로 쌓이는 기업,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15% 이상 유지되는 기업.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ROE라고 하는 건데요. 자, 모든 회사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있는데 이 순자산 대비 이익을 우리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어떤 회사가 올해 돈을 뭐 한 100억 벌면 그만큼 회사의 자산도 증가를 했을 건데 또 그 자산 대비 또 15% 이익이 유지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자산이 늘었을 건데 또 그 자산 대비 또 이익률이 15%가 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익이 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작년에 100억 벌었는데 올해 한 130, 40억 벌고 내년에 한 170, 80억 벌고 그 다음엔 2, 300억 벌고 이래야만이 ROE가 15% 이상 유지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왔다. 이익이 꾸준하게 늘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익이 꾸준하게 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어야 될까 보니까 소비자 독점 기업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소비자를 이미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 또 심지어는 제품 가격이 인상 가능한 기업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워낙 이 회사의 상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격을 뭐 1, 200원 또 1, 2천 원 올린다고 해서 쉽게 떠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도 한 번쯤은 특히 위기가 올 때는요. 시장에 위기가 올 때는 좋은 기업들도 다 낮아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10월 달 여러분들 경험하셨던 것처럼 뭐 갑자기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고 또 양도소득세 이슈가 나오고 특히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들 때문에 개인들 좀 금액 넘어가시는 분들은 연말 전에 팔 거야. 이러면 주가가 빠질 수가 있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요즘 신용 많다는데 신용 반대 매매 나오면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나 두려운데
좀 먹었는데 좀 건져낼까 하고 좀 팔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이익 났지만 손실이 좀 났지만 그냥 손절 쳤다 다시 살까? 자, 이런 욕심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또 실제로 주가 빠지면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투매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럴 때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뭐 앞으로 한 3, 4년을 내다봤을 때 꾸준하게 이익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것 같고 뭐 이런 기업이라면 또 제품 가격 인상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소비자를 이미 독점하고 있고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기업들이 저가하면서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기업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이익이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성장주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인데요. 자,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많은 어떤 데이터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어떤 기업이 좀 많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숫자를 굉장히 좀 중요시했던 분인데요. 요 분이 만든 기법 중에 이 캔슬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장에 유명하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많이 오른 기업들의 모든 공통점들을 막 찾아보니까 그걸 이제 캔슬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건데요. 잠깐 그 캔슬림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죠. 자, 커런트 어닝. 자, 각각의 앞자를 딴 겁니다. 지금 커런트 어닝 같은 경우는 분기 주당 순이익, 애뉴얼 어닝은 연간 주당 순이익 뭐 이렇게 표시되는데 뭐 둘 다 주당 순이익이라는 얘기인데 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그 회사 발행한 주익수로 나누면 그게 이제 한 주로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해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1년 연간 주당 순이익 또는 분기 주당 순이익이 25% 가까이 이렇게 넘는가 뭐 이런 걸 한번 두들겨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많이 오른 기업들의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분기 주당 순이익이 막 25%씩 넘어가고 연간 주당 순이익이 24% 이상씩 막 늘더라라는 데이터를 구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보니까 신제품 또 신경영 또는 주가 차트상으로는 신고가 이런 기업들이 많더라라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두 가지는 앞서 얘기했던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랑 같은 겁니다. 워렌 버핏도 결국 즉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5% 이상 유지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유지된다는 얘기는 매년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25%씩 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전문 용어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파지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익이 25%, 24% 이렇게 느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 이제 회사 이익을 발행지수 나눈 거니까 주당 순이익이 느는 것과 이익이 느는 거는 뭐 같은 개념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익이 1년에 24% 이상 느는가. 그러니까 작년에 100억 벌었는데 올해는 한 124억, 뭐 내년에 한 150억, 그다음 한 180억, 그다음에 230, 40억. 자, 이런 식으로 이익이 1년에 24% 이상 느는가. 이런 기업들이 주로 올라가더라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익이 이렇게 느는 기업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뭔가 회사에 신제품이 뭐 있었다든가 또는 뭐 경영 혁신 같은 신경영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 주로 신제품이나 신경영 같은 게 있었다더라. 회사의 어떤 경영 혁신이나 또는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간 이익이 25% 이상씩 늘었다더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가 차트상으로는 신고가를 보였다가 뚫고 하는 기업들이 많더라라는 관점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재미난 부분이 시장이 보통 좀 좋아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죠. 주가가 올라오다 보면 좀 신고가를 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신고가 왔으니까 좀 많이 올랐다 해서 팔고 좀 안 오른 거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가 보면 팔았는 거는 더 올라가고 저 밑에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서 샀는 거는 안 올라가거나 더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이 회사가 올해보다 향후 미래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뭔가 주가 쭉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 회사는 올해보다 향후 2, 3년이 불안하고 안 좋아 보이니까 뭔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우도 있고 또 떨어지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그게 상투치고 꺾일 가능성은 10개 중에 한 3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게 10개 중에 한 7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신저가를 치는 종목들은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걸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10개 중에 한 3개 정도인 반면에 거기서 더 빠지는 것들이 7개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오중 못 났으면 신저가를 칠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오중 매력적이면 신고가인데도 사람들이 달라붙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큰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신고가를 한번 내고 더 달리더라 이런 종목들이 많더라.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너무 신고가를 무서워했던 건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그렇다고 뭐 신고가를 그냥 사라는 게 아니고요. 뭐 이따 뭐 뒷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회사가 이익이 막 늘 것 같은데 그럼 주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두들겨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덜 올랐구나 하는 종목들은 들어가는 거고 이미 오버슈팅 했구나 하는 종목들은 그게 상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즘 우리 세계적인 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익이 느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첫 번째 느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이익이 느는 것까지 좋은데 이미 주가 이걸 선반영해서 오버슈팅 돼 있는지 많이 올랐지만 아직 덜 반영돼 있는지 요걸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부분이 이게 흔히 말하는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이죠. 제가 오늘 요 시간 방송 끝나고요. 제가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과 더 함께 할 건데 오늘 함께 할 내용이 요 내용들 쭉 보면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하는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놓고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어떤 산업들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는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성장하는데 이미 주가가 오버슈팅 돼 있다면 좀 곤란할 수가 있죠. 선반영됐다면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성장하는가 그다음에 그럼 이게 적정 주가가 얼마라서 아직 더 갈 수 있는 건지 다 온 건지 요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요. 어떤 산업군 어떤 기업군들이 좀 성장할 것인지 내년도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까 하고요. 동시에 지금 시장에 뭐 메이저로 노출돼 있는 뭐 2차 전지든 뭐 제약 바이오든 특히 오늘 이 바이든 수혜 업종들 뭐 이쪽이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성장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미 적정 주가를 넘어선 건지 아직 덜 온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체킹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오늘도 방송 끝나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참조적으로 발행주식수는 좀 많은 것보다 적은 회사를 좀 선호했고요. 후발주보다는 선발주를 선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적당하게 들고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기관 투자자가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됐다라는 관점이라서 저같이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하게 들어와 있는데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자, 피터 린치는 아버지가 이제 보스턴 수학과 교수 출신이고요. 어릴 때 이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뭐 직접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골프장 캐디를 하다가 우리 피델리티 사장의 캐디를 하면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결국 이제 여름방학 때 피델리티 가서 인턴하다가 결국 피델리티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해서요.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신 분입니다. 71년부터 90년까지 무려 연 29%를 꾸준하게 달성하는 경이적인 수익을 내셨던 분이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또 잘 내다가 끝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 뭐 안 좋은 장, 뭐 대공황 만나고 하다 보면 그동안의 명성이 다 없어지기 마련인데 47살 때 이쪽 시장을 완전히 은퇴를 하면서 월가의 살아있는 영웅이다, 전설의 영웅이다 하고 평가를 받는 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요분이 그 산업별로 투자를 할 때 나름 좀 원칙을 잡아놓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요. 지금 자동차나 뭐 조선, 철강, 화학 같은 이 경기 민감형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가장 좋을 때 팔으셨다고 하고요. 자산형 기업은 뭐 당연히 자산보다 쌀 때 투자하는 거고, 또 하나 좋아했던 게 턴어라운드요. 지금 현재 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 못 해가지고 적자나는 기업들 많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와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1년 또 2022년도에 일단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 봉쇄되는 게 좀 완화된다면 어찌 본다면 예전 실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100억 벌고 올해 200억 벌다가 앞으로 미래 500억 버는 회사들도 올라가겠지만 원래 한 1, 200억 벌던 회사가 1, 20억밖에 못 벌다가 다시 1, 200억 벌면 이 과정에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셨고요. 참조적으로 성장을 하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아주 낮은 기업들은 그냥 배당 시기에 맞춰서 이 가격이면은 뭐 사서 한 3개월 두고 해서 배당 이만큼 받겠네 하는 시기에만 짧게 매매를 하셨고요. 중간 성장하는 기업들, 성장하는데 그렇게 고성장이 아닌 기업들은 한 50% 올랐다라는 얘기는 그걸 반영했다라고 봐서 일반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역시 피터 린치도 고성장 기업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매년 20, 3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에 집중을 했고요. 앞서 워렌 버핏이나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남들이 잘 모르는 중소형주를 좀 많이 주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중소기업 투자해서 또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 기업들은 모두에게 재료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심한 저평가 상태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좀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중형주급들 또는 2천억 이하의 또 1천억 이하의 소형주급들은 시장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회사가 앞으로 이익이 따따블 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눈치 못 채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이 잘 모르는 중소형주 중에 성장 가능 기업이 없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집중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여러분들 유명하신 분이고요. 특히 지금도 서점에 가니까 책이 있더라마는 현명한 투자자, 이 정권 분석 같은 아주 유명한 저서를 남기신 분이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 관련된 분석 책자가 없는 시기에 아주 요란 책을 내면서요. 대부분이 정권 하시는 분들 과거 20년 전에는 원서를 직접 사서 막 번역해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유명한 책들입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좀 뚜렷하게 하셨는데요. 다만 이분 책을 볼 때 좀 주의할 부분은 PBR 1.5배, PER 15배 이상 기업은 PR라고 적어두셨는데 지금 우리 전 세계 주식시장을 통틀어서 웬만큼 성장을 좀 하는 기업들은 PBR 1.5배, PER 15배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사지 말란 얘기인데 큰일 날 얘기죠. 그러니까 요때 당시는 아무래도 이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황 때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막 대공황 때문에 수급이 꼬여서 주식시장이 막 급락을 하면 멀쩡한 기업이 싸게 거래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워 담기 좋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산 대비 좀 싼 거, 또 이익 대비 좀 싼 거, 흔히 말하는 저PBR, 저펄을 좀 선호하셨던 분이고요. 지금은 대공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지금 상황은 좀 맞지 않는 얘기니까 그 점은 좀 참조하시고요. 단 여기 주당 순이익이 느는 기업에 투자하고 30% 이상 기업을 주목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주당 순이익. 이익이 느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이 느는 기업에 투자하고 30% 이상 기업을 주목했다. 1년에 이익이 30% 이상 느는 기업. 100억 벌던 게 130억, 170억, 250억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벤자민 그레이엄도 이익 느는 기업에 집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수없이 많은 세계적인 명인들 여러분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을 제일 좀 존경하고 저도 이분 스타일의 종목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공황 때 주식 공부를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성장주에 눈을 뜨신 분인데요. 1950년도에 성장주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을 하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여러분들 뭐 많이 힘들 때마다 들어보신 얘기죠. 장기적으로 뛰어난 순익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 경쟁자가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입장벽 갖춘 기업을 좀 집중하자. 뭐 이런 주식을 사서 이런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 한 나는 보유한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 템플턴의 역발상 투자, 비관 속에서 강 사장은 태어나고 해이 속에서 자라다가 낙관 속에서 성숙하다가 행복해서 죽는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쭉 하셨던 분이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 출생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약 13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자, 아무튼 뭐 2차 세계대전 때 일단 그쪽 이탈리아 관련된 이탈리아에 있는 자동차 회사나 뭐 독일 국채 같은 거 사서 대박을 내신 분인데 요 얘기가 뭐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면 강아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결국 내 주변에서 맴돌게 돼 있다. 즉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에 따라 주가는 출렁출렁이지만 결국 기업 가치 수렴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지금 7분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이 7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노하우를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서요. 핵심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중요한 점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